오늘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가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30대 여성입니다. 약사로 일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어요. 요즘에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일하는 재미에 푹 빠져 살고 있어요. 사실, 얼마 전까지는 어이없는 일을 당하며 살았거든요. 아직도 혼자 있는 시간에는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런데 여러분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힘든 일을 겪었지만 씩씩하게 살아가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저에게 희망을 주곤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 이야기를 통해 다른 분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려고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실래요?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의 한 아파트 상가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물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죠. 우리 부모님은 대단한 자산가는 아니셨지만 검소하게 살아서 어느 정도 여유는 있었어요. 아버지는 평생 은행에서 일하다가 지점장으로 퇴직하셨죠. 그리고 엄마는 엄마라는 단어를 떠올리기만 해도 아직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제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그 이유를 아시게 됩니다. 어쨌든 엄마는 아빠와 저를 챙기며 알뜰하게 살던 전업주부였어요. 두 분 다 평생 큰 돈을 쓰는 법을 모르시는 분들이었죠. 무남동역에서 소아과와 내과가 있는 상가에서 제가 졸업할 때부터 약국 자리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상가는 친정집과도 가까웠기 때문에 일하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해 약국 자리를 얻으면 두 분께 효도하며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혼은 30이 넘어서나 하겠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일한 지 1년 만에 소개로 만난 남자와 곧바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마치 무엇에 홀려든 것처럼 남자가 이끄는 대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하게 된 후로 남편은 같은 학원과 피아노 학원의 원장이자 사촌 동생인 사람이었어요. 이 학원이 문을 열자마자 남편이 제게 격려를 하러 왔었죠. 그때 그가 제게 소개를 시켜줄 사촌 누나를 졸랐던 거예요. 처음에는 생각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그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그러나 생각보다 남편의 외모가 준수하고 그 외에도 여성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식당에서는 티슈를 깔고 숟가락까지 제게 건네주었죠. 항상 깔끔하고 매너 있는 남편 때문에 제가 순식간에 그에게 빠져버렸어요. 생각해보면 제 내면을 알아볼 시간도 없이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남편의 외모에만 신경 쓰고 있던 것 같아요. 정작 제가 어리석고 성급했던 게죠. 처음 만난 남편의 집은 우리 집과는 많이 다르더군요. 한남동에 위치한 풀빌라였는데 정원도 넓고 거실로 들어가니 한강이 멋지게 펼쳐졌어요.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예비 시어머니가 나타나자 정신을 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시연입니다. 말씀 편하게 하세요. 시어머니는 나 정훈이 엄마란다.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그럴까요? 그렇다면 시연이도 편하게 앉아. 나 꼬장꼬장한 노인이 아니란다.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말하는 예비 시어머니의 외모는 사실 노인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오히려 무척 젊어 보였죠. 어머, 노인이라니 말도 안 돼요. 피부가 이렇게 좋으신데 누가 보면 정말 정은 씨 누님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어쩜 이렇게 말도 예쁘게 할까요? 우리 정은이가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나서길래 놀랐는데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네. 감사합니다. 그날 분위기는 화기애애하고 너무나 즐거웠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혼자 몸으로 아들을 키우며 중소기업을 이끌어낸 분이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성격도 화통하더라고요. 자녀용 물티슈와 아동용품을 만드는 그 분이었어요. 회사에는 남편도 이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중소기업은 맞지만 입소문이 나서 인지도가 꽤 높은 회사였어요. 그래서 남편을 만나고 결혼까지 6개월 만에 정신없이 식을 치르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하와이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 때 남편의 짐은 여자들의 것보다 훨씬 많았어요. 옷이야, 옷들과 향수, 욕실 제품들을 많이 싸다니까요. 그래서 옷장에 옷을 걸기 시작했어요. 4박 5일 일정에 10벌의 옷을 가져왔어요.
땀이 많이 나서 아침과 저녁으로 갈아입어야 한답니다. 그러나 남편은 매일매일 입을 옷을 옷걸이에 완벽하게 정리하고 옷과 함께 신을 신발까지 깔끔히 놓아줍니다. 입으로만 상상하며 가져온 저는 그 모습이 정말 신기했어요. 항상 깔끔한 남편 뒤에는 이런 계획적인 모습이 있구나 생각했죠. 그 즐거운 신혼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진정한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맞벌이를 하며 시간이 부족하고 솜씨가 모자라지만 남편을 위해 요리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나는 신혼에 대한 로망도 있었고요. 그러나 남편은 내가 만든 음식이 그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야, 내가 만든 게 맛없어서 왜 그렇게 못 먹는 거니? 아니야. 아까 낮에 과식을 했는지 속이 안 좋아서. 그리고 사실 체중 관리를 위해 저녁을 잘 안 먹어. 자기가 애써 차리는 것 같아서 말을 못 했는데, 난 저녁 안 먹어도 되니까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자기도 바쁘잖아. 그래, 알았어. 그럼 우리는 저녁도 한 끼 같이 못 먹는 거야? 차를 마시면 되지. 아니면 난 샐러드나 과일 같은 거 가볍게 먹을 테니까 자기는 밥 먹어. 그래, 알겠어. 나야 뭐, 신경 쓸 거 줄고 좋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기운이 빠지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정말 자기 관리에 철저한 사람 같아서 더는 뭐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저는 생각지도 못한 현장을 보게 되었네요. 그날은 친정엄마가 김치를 해서 약국으로 가져오신 날이었어요. 시연아, 오늘 김치가 아주 맛있게 됐어. 사부인, 겉절이 좋아하신다면 이거 바로 했을 때 드시게. 퇴근하고 좀 가져다 드릴래? 그래요, 알겠어. 좀 일찍 끝내고 가져갈게요. 그래서 저는 약국 문을 서둘러 닫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미리 연락을 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손님이 몰리는 바람에 깜빡하고 말았죠. 만약 시어머니가 늦으시면 냉장고에 넣고 와도 될 것 같아서 그냥 출발했습니다. 잠시 후 도우미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주셔서 시댁에 들어섰어요. 그런데 주방 쪽에서 낯선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혹시나 하고 들여다보니 저희 남편이 시어머니와 함께 진수성찬으로 저녁을 먹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 순간 깜짝 놀란 저와 남편의 눈이 마주쳤어요. 저기요, 언제 오셨어요? 아, 엄마가 어머니께서 겉절이를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가져다 드리라고 했는데 자기는 언제 오셨어요? 응, 아니에요. 엄마가 맛있는 굴비가 들어왔다고 해서 퇴근할 때 같이 오셨어요. 잘 됐다. 자기도 아직 밥을 먹지 않았죠. 여기서 같이 먹고 가면 되겠죠? 오셨네요. 어서 앉으세요. 당신이 먹을 복이 있으시네요. 라며 황당한 마음을 느끼며 식탁에 앉았어요. 그때는 남편이 저녁을 먹기 부담스러워한지 제 일주일도 안 된 시절이었거든요. 집에 오기 전에 마음이 조급해졌던 적도 있었어요. 슬쩍 도우미 아주버님께 물어봤어요. 저 사람이 여기서 저녁을 자주 먹어요? 그럼 결혼하고도 매일 여기로 퇴근해서 저녁을 먹고 갔어요. 어머니께서 워낙 식단에 까다로우시니까 유기농으로 매일 다른 반찬만 해주시는 거죠. 저는 손질을 도와드리는 것뿐이고 음식은 어머님이 다 하셔요. 남편은 결혼 후 계속 시어머니와 함께 시댁에서 밥을 먹고 있다가 저한테 체중 관리를 한다며 핑계를 대더라고요. 기분이 너무 나빠져서 결국 집에 오는 길에 남편에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자기야, 내 반찬이 먹기 싫으면 말해줘. 왜 거짓말까지 하고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거야? 체중 관리에 대해 언급했던데요. 아까 봤을 때 정말 상대방이 상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사실 내가 어릴 때부터 계속 엄마의 음식만 먹다 보니 내간간이 좀 강해진 듯해요. 그래서 퇴근하면 엄마랑 같이 먹으면 되는데 내 입맛에 맞추라는 것이 조금 귀찮게 느껴졌어요. 내 기준에서는 신경 쓴 행동이었는데 기분이 불편했다면 죄송해요. 내 음식이 그 정도로 못 먹을 정도였다는 걸 몰랐어요. 더 편하고 좋으면 계속해서 거기서 식사하러 가요. 제 기분이 쉽게 풀리지 않아요. 그날은 남편이 말을 해도 대꾸할 마음이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음 날에는 약국에서 일하는 나에게 시어머니가 전화를 주셨어요. 예, 정훈에게 무슨 말을 했니? 라고요.
아이가 갑자기 저녁은 집에 가서 먹겠다는데 너는 뭐 할 줄 알아? 어차피 너도 일하는 사람이고 정훈도 먹는 습관이 있잖아. 내가 요리를 해 먹이면 너도 편한 거 아니야? 애를 얼마나 잡았으면 딴 음식도 못 먹는 애가 집에 가서 먹겠다니. 네, 아니죠, 어머니.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으면 됐는데 괜히 체중 관리 핑계를 들길래 좀 섭섭해요. 크게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아내가 평소에 귀가 얼마나 센지 우리 정훈이가 그런 말도 못하고 거짓말까지 했겠어? 너가 우리 입맛을 맞출 수 있을 것 같니?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그 대신 내가 식단의 설계가 하나도 틀리지 않도록 주의해서 먹여주시고 원산지를 꼭 확인하시고 중국산과 같은 것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반드시 국내산 유기농 식품만 섭취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셨나요? 저는 황당해했지만 알 수 없는 오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나 전화를 끊자마자 문자 메시지가 쏟아지더군요. 바로 시어머니께서 한 달 주기로 계획하신 남편의 유기농 식단이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가서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어린아이가 아닌 성인인 아들의 식단을 그렇게 철저히 관리하는 어머니가 또 있을까요? 처음에는 대충이라도 식단을 참고해 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께 또 전화가 왔습니다. 너의 식단 제대로 안 하고 있니? 네, 아니 하려고는 하는데 마트에 없는 재료도 있고 시간이 너무 걸리는 것도 있어서요. 어쩐지 사진 찍어 보내라니까 내가 일주일도 못 보내고 말더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일부터는 내가 집으로 아줌마 보낼 테니까 가져가는 반찬만 챙겨서 먹여. 우리 청훈이 위가 얼마나 예민한 줄 알아? 혹시라도 아무거나 먹고 탈려면 내가 책임질 것이니 제대로 해주세요. 알겠나요?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제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 인사를 드릴 때 화통해 보이던 성격이 그럴 때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나는 점심때 약국에 들러 친정 엄마에게 이 사실을 말하며 어이가 없었어요. 엄마는 저를 다독여 주셨지만 얼굴은 어두워 보이셨어요. 나는 괜히 친정 엄마까지 신경 쓰게 해드린 것 같아서 후회가 되었어요. 그 이후로는 친정에도 속상한 얘긴 잘 못하겠다고요. 그런데 남편과 시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머리가 더럽게 보이도록 미용실에 가지 않았어요.로 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아래는 수정한 내용입니다. 가지 않았어요. 궁금하면 물어봤어요. 자기야 머리 자를 때 너무 길어서 지나치게 했나봐. 나랑 지금 갈까? 아니야 다음에 갈게. 그냥 오늘 나랑 가자. 저번에 집 앞에 괜찮은 미용실 알아놨어. 아니야 괜찮다니까. 왜 가자. 날씨도 더울 텐데. 내 머리 보고만 있어도 날이 더워서 그래 안 돼요? 엄마와 함께 가야 해. 요즘 정말 바쁘셔서 시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 뭐 저도 귀에 의심이 가요. 성인 남자가 미용실을 엄마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미용실을 왜 꼭 어머님과 함께 가야 하는 건가요? 제 스타일은 어머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항상 어머님이 디자이너에게 말해주시고 그렇게 잘라봤거든요. 다른 스타일을 시도한 적이 없어서 어색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제가 초등학생인가요? 어머님에게 물어보고 머리 잘라달라 해서 그냥 오늘 같이 가자고요. 요즘 미용사들은 얼마나 잘하는지 보면 알아서 잘라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안 돼요. 남편은 처음에 강력히 반대하더니 제가 강제로 끌고 갔더니 주저하며 따라왔어요. 결국 집 앞 미용실에서 시원하게 머리를 잘랐어요. 그러나 다음날 남편이 출근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 시어머니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머리에 무슨 일을 한 거야? 라며 말했죠. 그러자 정우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머리는 항상 내가 다녀온 미용실에서 자르는 거라고 하고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아, 어머니, 정훈 씨가 아는 애도 아니고 밥은 어머니까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회사에서 바빠하는데 남편을 위해 변명했죠. 너와 함께 할래라며 시어머니가 이 선언을 덧붙였습니다.
애를 낳고 첫 아이를 만들어 놓고 나만 그대로 일을 하는 거 말하는 거야? 이해가 안 돼라고 덧붙였어요. 첫째 이사야. 외모도 중요한데 격떨어지게 꼬리 머리석이야. 머리가 정훈 씨랑 딱 어울린다고 봤는데요. 뭐라고 그런 거야? 계속해서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정은 씨도 어제 마음에 들었어요. 너, 얌전한 얼굴로 대답을 잘하더니 속에 능구렁이가 들어앉았구나. 어디서 시어머니에게 한 말을 지지 않고 정훈 씨 헤어스타일 하나로 어머니와 제가 싸울 일은 아니에요. 정훈 씨가 정 마음에 안 든다면 다음에는 알아서 자르라고 혼자 보낼 거예요. 어머님도 다 큰 성인이시니까 그만 신경 쓰세요. 저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시어머니에게 제 생각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끌려다니면 끝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신약에 불과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된 사실은 더 엄청났죠. 시어머니에 대한 남편의 의존도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다. 모든 옷은 시어머니가 코디해주는 대로 입어야 하고 심지어 발톱도 혼자 깎아본 적이 없다. 발톱이 길었으니 자르라는 제 말에 시댁에 다녀온다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고 보니 신혼여행에서 옷을 걸어둔 것은 남편의 계획적 성격 때문이 아니었다. 어머님이 날짜별로 코디를 해서 그대로 입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옷장에 나열을 해둔 것이었다. 이후로도 남편은 모든 일에 시어머니의 조종을 받는 마마보이의 면모를 여지없이 보여줬다. 저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결국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고 변호사를 찾아보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난 상황에서 이혼에 신경 쓰느라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낳고 두 사람의 행동을 지켜보며 몇 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장남이 3살이 될 즈음에 다시 충격적인 소식을 받았어요. 시아버지와 남편의 행동은 여전히 괴로웠지만 아이들이 있어서 이혼이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빠가 되었지만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었어요. 저랑 살기를 6년이 다 됐으나 생활 곳곳에 어머님의 영향이 빛나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이들을 보며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했어요. 눈을 감고 참았죠. 그러다 보니 거슬리는 것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요. 그런데 그때는 제 결혼 생활의 위기가 시작되기 전이었다는 것을 얼마 후에 깨달았네요. 사건은 바로 시어머니가 사업운을 점치기 위해 무속인을 찾아가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업을 확장하며 고민이 많았던 시어머니는 용한다고 소문난 박수무당을 찾아갔다고 했어요. 용하긴 정말 용한가 보더라고요. 글쎄. 어떻게 어머니를 대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그 도박사만을 믿게 된 것 같아요. 정은아, 유치원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해. 도사는 집이 남쪽에 있는 유치원으로 보내라고 말씀하신다. 예운이 잘 풀릴 거라고 하시네. 바로 확인해봐. 다음 주 토요일에 계룡산에서 굿하기로 예정되어 있으니 그에 대해 알고 너희도 약속을 잡지 말라고 하셨다. 그 일을 해야 정훈이 운빨도 좋아지고 우리 사업도 잘 될 거라고 하십니다. 명심해. 네, 앞으로 한 달 동안 식탁에 빨간 것을 올리지 말라고 했어요. 조심해야 한답니다. 가족들이 다 무사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말을 들으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이해하시겠죠. 청은이가 말한 대로 우리는 수영장을 가는 것을 멈춰야 해요. 우리 가족은 금전적인 부분을 신경 써야 한 것을 말했답니다. 무턱대고 지출하지 않으려면 신중해야죠. 항상 이렇게 하셨어요. 어머니는 작은 일도 다 박수무당에게 물어놓고 일을 처리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제약이 많았죠. 제게는 답답하기만 했어요. 표현을 해도 결과는 같았어요. 시어머니 앞에서는 적당히 들은 척 넘어가야 했죠. 그러던 중 얼마 후 큰 아이의 유치원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큰 놀이기구에서 넘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병원에 가야 했어요. 아이는 너무 놀라서 진정되지 않았고 병원에 도착하니 상처가 심하지 않아서 안도했습니다. 아이의 머리에는 혹이 나고 이마에는 작은 상처가 있었지만 실을 필요는 없었어요. 그때 남편이 도착하여 응급실에서 아이의 유치원 선생님과 함께 있던데 의사가 다가와서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저는 당연히 아이에게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듣고 기뻐했지만 의사가 말한 내용은 의외로 나왔습니다. 아이가 머리를 부딪혔다는 말씀을 여러 번 확인해 보았는데 이상한 소견이 좀 있습니다. 정밀한 검사를 추가로 진행한 후 결과를 확인하여 말씀드리겠지만 이번에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닙니다. 평소에 아이가 갑자기 팔다리에 힘이 빠진다거나 눈이 잘 안 보인다거나 머리가 아프다거나 하는 말을 한 적이 없었나요? 그게 무슨 관련이 있는 거죠? 아마도 미끄럼틀에서 떨어진 것이 순간적으로 이러한 증상들을 유발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 이완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검사 결과가 나오면 다시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갑작스럽게 입원을 하게 되었고 검사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검사 결과 청천벽력과 같은 진단명을 듣게 되었죠. 이건 모야모야병이라고 하는데 보통 성인들에게만 나타나는 병이라고 여겨지는데 어린이나 청소년에게도 나타날 수 있어요. 난치성 질환으로 아직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데 국내에서도 매년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드문 듯한 희귀 질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물론 제 직업 특성상 병명과 일반적인 증상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설마 내 아이에게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어요. 하늘이 노랗고 몸이 땅으로 꺼지는 기분이었죠. 저는 모든 병이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기에 바로 치료를 시작하려 했어요. 그런데 그때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시어머니가 치료를 극도로 반대한다는 것이었죠. 이유는 바로 그 박수무당의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무당이 양방 치료를 받으면 아이가 큰일 날 수 있다고 했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저병은 초기에 적절하게 치료하지 못하면 합병증이나 뇌경색이 올 수도 있어요. 심하면 신경마비도 올 수 있고 그보다 더하기 바람직한 일도 발생할 수 있다고요.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치료를 받을 수 없게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방법으로 잘못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냥 지켜보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왜 잘못된 건지 잘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도사님이 며칠째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 줄 모르겠어요. 굳이 부정하게 말하고 병원에 데려다닐 필요 없이 기다려봐. 말도 안 되는 말씀은 하지 말아 주세요. 그런 방법으로 병이 생긴다면 왜 죽은 사람이 있나요? 내 말 잘한 것 같아.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왜 사람들이 사라지는지 도사님은 인간의 영역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야? 나중에 가서 큰 절도 하세요. 올려라. 저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미쳐버릴 지경이었습니다. 매일 피가 마를 만큼 힘들었지만 남편 또한 시어머니의 말에 별다른 의견이 없었어요. 마침내 저는 결심을 굳게 세우고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숨기고 아이를 입원시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저와 아이를 걱정해서 음식을 가져다 주시기도 했죠. 그러던 중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셨기에 상당히 놀라실 것입니다. 아이가 입원한 뒤 며칠이 지난 후 주치의와의 면담을 마치고 다시 병실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병실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서 사람들이 문 앞에서 구경을 하는데 서둘러 안으로 들어가 보니 시어머니와 박수무당이 상을 펴놓고 굿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보고도 믿기지 않는 장면이었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어머니를 향해 소리쳤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병원이에요. 아픈 사람들이 잔뜩 있는 곳에서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말했죠. 보면 알겠지. 내가 양방치료 받지 말라고 했지. 그런데 말을 안 듣고 이런 짓을 벌이면 부정탄 거 막으려면 이 방밖에 없다니까. 너도 옆에 서서 조용히 기도나 해. 그런데 어머니가 묻더라도 전 가만히 서서 그냥 바라봤죠. 이런 대화를 거치다가 어머니께서 물으셨어요. 지금 정신이야? 당장 나가야 해요. 이러다가 병원에서 우리 애까지 쫓겨나갈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너는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까지 해? 얌전한 척하면서 사사건건 시어미의 말을 무시한 너가 결국에는 애를 찾고 싶은 거니? 미쳤어. 정말 미쳤어요. 어머니도 저도 무당도 그 의도를 다 미쳤어요.
이렇게 살 수 없어. 당장 이혼하고 애의 치료는 제가 알아서 시킬 테니까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아요. 저는 미쳐서 두 사람을 향해 소리쳤어요. 그때는 정말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 친정 엄마가 그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깜짝 놀란 엄마는 들고 온 도시락을 떨어뜨리셨고, 그리고는 나와 몸싸움을 벌이고 계신 시어머니를 뜯어 말리셨죠. 그러나 그 와중에 넘어져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고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저는 급하게 다가가 엄마를 안아 흔들었지만, 그럼에도 끝내 정신을 차리지 못하셨어요.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리 친정 엄마의 마지막 모습이 되었답니다. 의료진이 엄마를 옮기고 응급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넋이 나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놀라 달려온 친정아빠 품에 안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 중에 엄마가 눈을 감았다는 사망 선고를 들었을 때 그것은 정말 날벼락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고 아빠도 주저앉아 모녀와 함께 울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라고 느꼈습니다. 사람을 잘못 선택한 것도 제 잘못이었고 후회스러운 결혼을 끝내지 못한 것도 제 잘못이었어요. 그 모든 것이 제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가 받은 벌을 보면서 죄책감에 미치는 것 같았습니다. 정신으로는 엄마의 장례를 지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그렇게 저를 다독여서도 잠깐이라도 집에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깨끗하게 씻고 싶었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엄마를 보내주자 하셨어요. 처음에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죠. 하지만 아빠의 말씀을 듣고 보니 엄마가 이런 내 모습을 보고 떠나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택시를 탔습니다. 밝고 깔끔한 모습으로 엄마의 장례를 모시기 위해 집으로 향했죠. 그런데 집에 도착한 저를 맞이한 것은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현장이었어요. 제가 올 것이라 예상했는지 못했는지 글쎄 시어머니와 남편이 어떤 여자를 집안에 끌어들여 기함의 짓을 벌이고 있지 않았겠어요. 이제 이 누나가 너희 엄마야. 이 누나가 누구냐 하면 아빠랑. 좋아하는 사람과 부부를 이루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사랑하는 사람끼리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거야. 그러나 너희 엄마와 아빠는 서로를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누나가 아빠와 새로운 결혼을 하고 너희의 새엄마가 될 거야. 현관에서 낯선 여자의 신발을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서자 이런 어이없는 시어머니의 말이 들려왔어. 그러고 나서 호탕한 남편의 웃음소리도 들려왔어. 엄마는 성격도 급하셔서 당황할 거야. 일단 우리끼리 날이나 잡고 애들한테 소개하기 전에는 이 사람을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 거야. 우리의 친정 엄마는 시어머니의 미친 짓을 막으려고 애쓴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엄마의 미래를 대비하여 남편과 시어머니는 상간녀를 아이들에게 새엄마로 소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어떤 짓인지요? 저는 깜짝 놀랐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 인간들에게 복수의 맛을 제대로 보여주어야겠다고요. 두 사람이 제 발 밑에 무릎을 꿇고 울며 애타게 애원하는 모습을 꼭 보게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집안일을 다 마치고 나서 일단 상간녀의 실체를 알아내야 했습니다. 심부름 센터에 부탁하니 그게 그저 간단한 일일 뿐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상간녀의 신상이 모조리 적힌 서류와 사진을 건네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비서였던 그 여자가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셨죠.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뒤져서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 내용을 모조리 찍어 두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이 바람난 배경을 알게 되었죠. 거기에는 역시 시어머니의 입김이 들어갔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증거를 수집한 뒤 저는 상간녀를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할 일이 많아서 지체할 시간이 없더군요. 상간녀는 제게 당황한 모습을 보였지만 시어머니에게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당당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더군요. 혹시 무슨 일이신가요? 근무 중에 나온 일이라 길게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요. 나도 바란 바예요. 정훈 씨랑 결혼하기로 했다고요. 네, 이미 다 알고 오신 것 같으니 다른 말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만난 게 먼저긴 하지만 이혼 말은 그쪽에서 먼저 꺼냈다고 하니까 제 원망은 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맞아요. 그런 집구석에서 하루도 내 아이들을 키울 수 없어서 내가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혼하겠다고 한 거지 아직 이혼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훈 씨는 아직 유부남이고 당신은 상간녀란 말이지. 내가 당신의 상대로 이혼 소송을 할 수도 있다는 말이야. 위자료요? 무슨 권리로 들어왔냐고요? 그동안 집안 일조차 하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요구만 했다는 건데 참 뻔뻔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훈 씨가 곁에 있을 때는 모르겠다 그랬는데 남 주려고 하면 아깝다 하잖아요. 전혀 그 남자 얼마든지 당신이 가져도 상관없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 인간들이 한 짓은 용서할 수 없는데 결국 당신도 이용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불쌍할 뿐이에요. 저는 또 당신이 필요해서 여자 하나를 조우하려고 왔어요. 여자는 제 말에 낯설어 하는 듯이 코웃음을 내며 협상을 제안했죠. 무슨 협상이죠? 지금 어떤 영화를 찍고 계신가요? 내가 이대로 모르는 척했다면 당신이야말로 영화 같은 삶을 살고 계시군요. 뻔한 줄 알아요. 이건 코미디일까요? 공포물일까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제가 당신을 만날 때 정은 씨와 엄마라고 하는 분이야? 와야만 못 믿겠다면 어쩔 수 없어요. 믿을지 말지는 당신의 선택이죠. 하지만 제 말을 우습게 여기면 당신의 삶에 고추장을 뿌리는 일이 되어버릴 거예요. 흰색 매운맛을 제대로 느낄 거예요. 그리고 상간녀에게 남편과 시어머니의 문자 메시지를 보여줬어요. 그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아들이 잘 되고 있는 거야 였죠. 애가 맹해서 말을 잘 듣는다. 네, 결혼하면 무조건 엄마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하더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그게 바로 그렇다고요. 시연이는 그런 말을 자주 하던데. 오랫동안 지켜봐왔어요. 보석을 선물해주고 잘해주면 평생 말을 잘 듣고 살 것 같아요. 결혼은 그런 여자랑 하는 거죠. 선물을 안 주면 좋아해주고 군말 없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여자라고요. 나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엄마가 한 거에서 틀린 게 어딘가 있어? 그 여자가 문자를 읽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보이더라고. 나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더 부족하면 더 보여줄 수도 있어요. 내 눈엔 여자의 얼굴에 가득 찬 당황스러운 느낌이 보였어요. 내 말 잘 들어. 그 사람 마음에 달린 일이 심각한 문제야. 얼마나 심한지 내가 밤을 새워도 말해줄 수 있고 그런 증거 문자들도 가지고 있어요. 원한다면 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고 당신의 선택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이 모든 일을 알았다 해도 그 집에 들어가 말 잘 듣는 개처럼 살고 싶다면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그 선택을 하면 저는 당신의 상대로 남아있고 위자료 소송을 하겠어요. 회사에 소문이 가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얼마나 이혼하고 싶다고 해도, 얼마 후에 결혼을 한다고 해도 당신이 상간녀라는 꼬리표는 평생 따라다닐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계는 그 회사 CCTV 자료와 퇴사한 직원들 명단을 넘기는 거예요. 그 뒤는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당신은 거기까지만 도와주면 돼요. 그렇게 되면 당신의 인생은 아무 이상 없이 순탄할 거고 멀쩡한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결혼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어떻게 할래요? 벌벌 떨던 여자는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했더군요. 하지만 채 하루가 지나기 전에 제 말에 따를 것이라고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저는 여자에게 모든 자료를 넘겨주었어요. 약속대로 상대녀 소송은 없던 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여자는 남편에게 결별을 선언하고 회사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편과 시어머니가 마주할 문제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상대녀로부터 제공받은 CCTV 자료와 퇴사한 직원들로부터 확보한 증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들을 바탕으로 남편과 시어머니를 신고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회사를 경영할 때도 독단적인 태도와 화를 내는 성격을 숨기지 못했었죠. 그래서 직원들을 상대로 폭행과 현지를 일삼고 있었죠. 그동안 남편과 시어머니의 대화를 경청한 결과 어떤 실정이었는지 감이 오던 것이었죠.
이 일은 회사 내에서 공공연한 사실이었지만 누군가가 발설할 용기를 내지 못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받은 영상 자료를 통해 그 모든 행동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퇴사한 직원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여직원들을 거래처 접대에 악용했던 사실이었죠. 이런 시어머니와 남편의 갑질에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서 퇴사한 사람들의 명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직접 증언을 확보한 겁니다. 시어머니는 이렇게 천인공노의 죄를 저지르며 회사를 운영했던 것입니다. 제 제보로 그 회사는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고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본격적인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죠. 그 사실이 방송에 보도되고 불매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육아용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양심적이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과 양심마저 버린 행태에 대중들이 괘씸함을 느낀 것이죠. 그렇게 들불처럼 번진 불매운동으로 결국 시어머니의 회사는 처음에 시작된 문제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문을 닫아 말하고 말았답니다. 이때 저는 이혼 과정을 거쳐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얼마 후 두 사람에 대한 다른 소식이 전해졌죠. 그것은 시댁에서 일하던 도우미 아주머니로부터 들은 소식이었어요. 아주머니는 평소 저와 친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 나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연락해왔다고 하더라고요. 소식 들었어? 직접 연락해봐야지 했지만 집안이 정신없어서 나도 눈치를 살짝 봐야 했어요. 그래. 아주머니는 어땠어? 잘 지내셨나요? 아내, 치료를 시작했고 상태가 나아졌다고 해요. 아, 그래. 다행이네. 이유는 하기로 한 것이죠. 그럼요. 전 지금 소송하면서 친정에 있어요. 나중에 모든 것이 잘 정리되면 한 번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우리 아이도 귀여워해 주셨는데. 그랬으면 좋겠네요. 서로 바쁘다 보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만나자고 하죠. 나도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엄마로서 마지막으로 연락해 본 거야. 어머, 그만두세요 하긴. 회사가 그런 식으로 되었으니 아주머니도 새로운 자리를 알아보시려고 하는 거겠죠. 그렇기도 하고. 아유, 아직 모르는구나. 이 집으로 옮겼잖아요. 그 덕분에요. 산송장처럼 살고 있다고 하는 그 무당을 아시죠? 남자 무당인 박수 무당이라고 해도요. 근데요, 도우미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는 매우 놀라웠어요. 복수는 제가 시작했지만 그 마무리를 완벽하게 찍은 건 시어머니 자신이었습니다. 박수무당이 망해가는 회사를 살려야 한다며 굿을 하자고 제안했고 어마어마한 금액을 제시했던 것이에요. 시어머니는 그 계획에 속아서 하나 남은 집을 팔아 구제를 이뤘고 회사가 살아나기보다는 오히려 집까지 은행에 인계되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무당은 한 몫을 단단히 챙겨 그대로 잠수를 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며칠 후 약국으로 뻔뻔한 얼굴을 한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또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는 것이 아닌가요? 여보, 우리 소식 들었지? 나 정말 반성 많이 했어. 그래도 우리 사이에 애들이 있는데 아빠가 노숙이라도 한다며 그게 다 애들 얼굴에 먹칠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 꼭 제기할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좀 도와줘. 제발 이혼 소송 그만하고 우리 다시 잘 살아보자. 우리가 지금 갈 곳이 마땅치 않구나. 너희들한테 마련해준 집도 이미 다 넘어갔고 어딘가 집 하나를 구해서 함께 살 수 있도록 대출이라도 좀 받아보게. 그래도 너는 약국을 계속한다면 돈을 금방 모을 수 있지 않니? 그런 말을 하기 전에 가세요. 경찰을 불러야겠어. 저는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두 사람을 내쳤어요. 기가 막혀 더는 다른 말도 안 나오더군요. 그 후로 남편이 아이들을 키우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 두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 후로도 두 사람은 주기적으로 약국에 찾아와서 절 말고 너무 귀찮게 했거든. 어딘가에서 산동네의 단칸방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많은 것을 노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싫지만 얼마 전부터 전 남편이 택배 일을 시작했다며 시어머니 혼자 찾아오곤 했었죠. 결국 저는 두 사람에 대해 접근 금지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로는 반년 가까이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내일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엄마의 납골당에 가기로 했어요.
한동안 죄스러운 마음에 참아 엄마의 사진을 보기도 괴로웠지만 제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엄마도 안심하실 것 같아서요. 큰 아이도 치료와 수술을 거쳐 많이 좋아졌음을 보여드리고 싶고요. 다들 제가 겪은 일들이 너무 힘들고 괴로웠지만 다시는 이렇게 고난을 겪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눈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여러 번 있었죠. 그런데 그 시기를 잘 견디고 지나온 일로 오늘 다시 웃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혹시 지금 힘든 일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실 경우 무작정 그냥 버텨내라고 하고 싶네요. 악물고 주어진 오늘을 견디다 보면 결국은 다시 웃을 날이 오게 되니까요. 모두들 힘내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및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